대한민국이 군사력이 뭐 세계 5위다 뭐 네. 이런 데이터들도 많이 나오고. 사실 전 세계에서 이런 미사일을 찾아볼 수가 없죠.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탄도 미사일 가운데는 위력이 가장 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홈5는 북한이 만약에 핵을 쏘려고 했을 때 평양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립니다. 원자력 잠수함은 거의 한 8,000톤급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용축으로 가겠다. 그것도 이제 못을 박았고 네. 최대 뭐 6척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을까. 근데 킬 체인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상대방이 공격 기미가 보이면 우리가 가서 선제 타격을 한다고 개념은 돼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런 작전 개념은 있는데 네. 근데 이게 연평도 포격 사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판단에 오류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네. 그게 90%일지 네. 50%일지 그건 모르는 거 아니에요. 하긴 저쪽에서 뭔가 움직이고 있는데 그게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건지 뭔지는 아니면 시험 발사를 하려는 건지. 예. 물론 이제 그 징후는 또 디테일하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우리 군의 이제 정보 능력을 상당하다고 이제 알고 있거든요. 네. 웬만하면 김정은 동선은 거의 다 알아요. 아하. 근데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네. 다만 이 정보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네. 지금 이제 인공지능이 많이 쓰이잖아요. 네. 네. 정보 판단에. 네. 이번 이제 그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작전에서도 네. 사실은 하메네이 제거할 때도 네. 이 인공지능이 많은 도움을 줬고 네. 그 수집된 정보들을 빠르게 분석해서 타이밍이 이때입니다. 아하. 라고 이렇게 도출을 해주니까. 하지만 이제 오류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이 뭐 초등학교를 공습한다든가. 아, 맞아. 여학교 뭐 때렸다고 그렇죠? 뭐 그런 뉴스 여학교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표적 식별과 관련된 인공지능의 오류라고 봐야 돼요. 그건. 아. 왜냐하면 이제 그 건물의 이력을 다 갖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그렇게 공습을 하다 보니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인공지능이 중요해지긴 하는데 네. 그런 오류도 아직은 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어떻게 보완을 하느냐.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 군도 뭐 우리 이제 녹화하기 며칠 전에 네. 합동화력 시범 네. 2016 합동화력 시범을 크게 했는데 거기서 이제 몇 가지 보여줬어요. 뭐 드론도 보여주고 인공지능을 사용한 이제 지휘 결심 뭐 이런 것도 보여주고 네. 했는데 다만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네. 미국은 어찌됐든 그거를 전쟁에 써봤잖아요. 네. 인공지능이라는 걸. 뭐 군사작전 통해서 계속 쓰고 예, 있고. 예. 근데 우리는 안 해봤잖아요. 우리는 안 해봤습니까? 그런 걸 실전에 써본 적이 없잖아요. 아, 네, 네. 그러니까 학습이 안 되죠. 예. 학습 데이터가 없잖아요. 지금. 데이터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실전을 해봐야 되는데 네. 그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나토에서 나온 얘기가 있어요. 나토의 이 전력 증강과 관련된 주요 인사가 아마 이제 그분이 프랑스 장성인 것 같은데 네. 야 팔란티어 수준 되는 걸 유럽 업체들이 안 가져오면 네. 우리 유럽 거 못 쓴다. 우리 팔란티어 쓸 수밖에 없다. 네. 팔란티어 같은 회사들은 이미 뭐 미군 뭐 미 정보 당 여러 군데 쓰고 있잖아요. 팔란티어는 그리고 우크라이나하고 뭐 협업을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데이터들을 다 가져가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런데 유럽에 있는 업체들은 그 정도까지 아니거든요. 네. 그 AI의 핵심은 제가 봤을 때는 네. 얼마만큼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켜주느냐 네. 그건데 뭐 물론 우리도 이제 지금 인공지능 많이 투자하고 있지만 네. 우린 경험이 없잖아요. 하긴 그 뭐 반도체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실제 전투를 해봐야 할 텐데.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전 잘 보시면 네. 전세가 많이 뒤바뀌고 있잖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놀랍더라고요. 그 우크라이나 그게 올라서는 거 보면.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저는 이제 우크라이나전 초기 때부터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네. 러시아 군은 좀 이런 경직된 지휘체계를 갖고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일례로 이런 겁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KDPS 뉴스에도 이제 기고를 한번 했는데 네. 러시아 전투기 조종사들이 이제 개개인의 역량은 나쁘지 않은데 네. 지상에서 하나하나 다 통제를 해요. 아하. 그러니까 장거리에 있는 목표물 본인 레이더에 이제 확인이 됐고 네. 지상에서 확인해 줬는데 네. 쏘면 되는데 네. 이 쏘는 통제권까지 지상에서 간섭을 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는 거예요. 쏠까요 말까요 물어봐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거를 또 결심해 주는 게 조종사가 아니라 조종사는 이제 버튼만 누르는 아하.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이나 미국의 조종사들과 달리
네. 그러니까 일종의 개인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조종사 본인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제한을 많이 당한다는 거죠. 아하.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는 좀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무인지상 차량이나 뭐 인공지능 뭐 여러 가지 지금 새로운 것도 들고 나오고 있지만 약간 스타트업 같다. 아하. 우크라이나군 자체.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개혁을 하면서 했던 게 이제 서방화를 많이 했어요. 네. 지휘관의 역량을 이제 많이 키웠고 부사관 그다음에 이제 간부들 네네. 초급 장교들 역량을 많이 키웠고 그다음에 과거 이제 구소련식이 아니라 네. 일종의 이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많이 줬죠. 굉장히 파격적인 군대 체계네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우크라이나도 이전에는 구소련에 있었던 나라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소련이잖아요. 네. 우크라이나도 소련의 핵심이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제 러시아는 지금 그거를 이제 못한 거죠. 러시아는 옛날 방식대로 그냥 그렇죠, 하는 거고 예전이. 우크라이나는 완전히 개혁을 해서 네. 다른 방식으로 서방화를 많이 했고 네.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우크라이나 어쨌든 이제 이게 생존이 걸린 문제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누가 무언가 새로운 걸 만들어서 그 도전도 하고 네.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로운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제 러시아는 기존의 방산업체들이 있고 네. 그러다 보니 기득권을 가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 체계 때문에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아. 사실은 기술은 거기서 거기에요. 그 무인지상 차량 어려운 거 아닙니다. 네. 지금 요즘 동남아 같은 뭐 태국 이런 나라들도 네. 다 만들어요. 아. 실제로 태국 캄보디아 네. 올 초인가 한번 또 있었잖아요. 분쟁이. 예, 태국 캄보디아 전쟁했었죠. 그때 태국이 UGV를 끌고 나왔었어요. 실제로. 아, 태국도 무인지상 차량을 썼습니까? 네, 들고 나왔었어요. 그게 어려운 기술은 아니에요. 아. 근데 이제 이 UGV를 전장에서 활약하게끔 해준 게 하나가 있죠. 스타링크. 아, 위성 인터넷. 그렇죠. 네. 보통 그게 스타링크가 4G, 5G 중간 정도 속도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거의 근 실시간으로 이 무인지상 차량들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조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로를 쭉 지시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스타링크가 있어요. 경로도 지정이 가능하고 네. 또 한 가지로는 보고 쏘려면 네. 이 영상 데이터를 받아야 되잖아요. 아, 주고 받아야 되잖아요. 조종해서. 그렇겠네요. 그렇겠네. 근데 이제 이 스타링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뭐 수백 메가바이트 이상 이렇게 전송 속도가 되다 보니 거의 그러면 동시에 그렇죠. 현장과 동시에 다 교신이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거를 못 쓰는 러시아는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고. 아, 스타링크를 못 써서. 네. 네.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뭐 그런 걸 하려고도 하는데 지금 뭐 전시 상황이니까 그것도 쉽지가 않고. 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그런 이제 스타트업 같은 분위기. 네. 또 한 가지로는 스타링크. 인터넷 적에도 인터넷 통신 위성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북한은 지금 그런 거 안 쓰고 있죠. 북한은 없죠. 없죠. 그럼 북한하고 우리하고 부딪히면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유리한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이겁니다. 네. 뭐 지금 이제 우리 군도 뭐 여러 가지 바꾸려고 그래요. 그래서 네. 우리도 이제 적에도 인터넷 통신 위성도 띄울 계획이고. 네. 근데 이제 이게 뭐 아시다시피 네. 정부에서 하는 일이 속도가 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일이죠. 절차가 많잖아요. 네, 거쳐야 될 것도 많고 의회도 뭐 다 해야 되고. 국회도 통과, 네. 국회도 심의도 받아야 되고. 네. 그다음에 검증을 해야 되는 작업들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계획이 물건이 나올 때쯤이면 항상 이게 반복되는 문제인데 헛 물건이 돼버리죠. 아, 이미 때는 지났다. 그렇죠. 아하. 근데 북한은 오히려 그런 점에 있어서는 강점이 뭐냐? 기술력은 없어요. 강점은 뭐냐? 김정은 시키면 만들잖아요. 예, 그냥 바로바로 할 수 있겠네요. 네. 뭐지? 그 차이인 거죠. 그게. 아, 그렇군요. 네. 근데 대한민국이 군사력이 뭐 세계 5위다 뭐 네. 이런 데이터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건 실제로 그런 거예요? 5위라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오해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네.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는 그런 일종의 지수로 환산해서 이렇게 표기해 주는 예. 그런 게 있어요. 네네. 근데 대부분의 이 국방이나 뭐 이런 거 하신 분들은 그거 안 봐요.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네. 저도 안 봅니다. 네. 그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뉴스에서 쓰기 좋은 내용이긴 한데 그럼 그게 정말 이게 검증된 자료냐? 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숫자화 계량화된 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군사력이라는 건 물론 이제 숫자도 있지만 네. 무형의 전력도 있잖아요. 무형의 지휘 역량이라든가 네네. 그다음에 뭐 운영 체계라든가 그런 건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진짜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 그 지휘 체계라든가 사기라든가 이런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정신 전력도 중요하지만 네. 제가 앞서 설명드렸지만 스타트업 같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게 네. 우크라이나 지휘관들 잘 보시면 굉장히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많아요. 아.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강점이 될 수밖에 없고.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전을 계속 그렇게 거치고 있고. 그러니까 군대도 굉장히 실험적인 군대인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관심 있게 보신 분들 네. 그 우크라이나 지금 전선의 지휘소 네. 영상으로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무슨 IT 센터 같아요. 아,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니터들이 막 수십 대가 있고 예. 기본적으로 태블릿 다 가지고 있고. 어허. 왜냐면 이제 거기서 전장에서 예. 보고 결심하고 근데 예. 이런 것들을 드론으로 봐야 되고 아. 그다음에 UGV 같은 무인지상 차원도 동원해야 되고 그 지휘소가 지금은 일종의 IT 센터처럼 되고 하고 있어요. 군대 같은 느낌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저도 이제 깜짝깜짝 놀라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지휘소 안에서 스타링크가 다 지금 되니까 네. 거기서 드론을 다 조종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뭐 예를 들어 드론을 전방에서 날리면 네. 한참 후방에 떨어진 지휘소에서 드론을 조종하는 거예요. 아. 왜냐면 스타링크 우리는 지금 드론 산업이 어느 정도입니까? 국방 쪽을 좀 말씀드리자면 네. 많이 뒤쳐져 있어요. 드론 하면 저 DJI 중국제 이게 뭐 거의 대부분 공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FPV 드론은 사실 중국이 강하고 네. 뭐 우리가 이제 뉴스에서 본 미국 네. 갖고 있는 뭐 테러리스트 암살하고 하는 네. 리퍼 뭐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네. 뭐 그런 큰 무인기 이런 건 다 이제 우리가 만드는데 네. 최근에 이제 중고도 무인기라는 거를 이제 양산에서 이제 이제 공군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개발하고 양산하는데 몇 년 걸린 줄 아세요? 몇 년 걸렸어요? 제가 계산해볼까 한 23년 걸렸어요. 와, 그럼 2000년대 초반에 시작을 했다는 얘기네요? 예. 네. 근데 그거를 어떻게 20년씩이나 걸렸죠? 시행착오가 많았죠. 시행착오가 많았고 그것도 행정 절차 때문에 그랬습니까? 검증하는 개발 과정 중에 잘 안 된 부분도 많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검증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이 생겼고 네. 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너무 이제 깐깐한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일반 기업에서 그렇게 했으면 그거 망했을 것 같은데. 그 군사업이니까 살아남은 거예요. 20몇 년을 그렇게 했다 그러면 예. 일반 기업이었으면 그 사업 문 닫아야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군사업이니까 근데 가장 안타까운 게 그거지. 튀르키예가 최근에 보시면 예. 드론에 굉장히 강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 튀르키예는 이런 방식이에요. 일단 만들고 봐요. 만들고 빨리 군에 납품을 합니다. 성능이 안 나와도. 어허. 그러면 군에서 쓰면서 조금씩 손을 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EU 모델에다가 이거를 적용을 하고. 어쨌든 간에 만들어는 지고 계속 뭔가가 진행이 된다는 소리네요. 그렇죠. 그럼 예. 또 개선되고 그러면서 더 좋은 모델이 나오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발전을 했는데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튀르키예보다 앞서 있었어요. 아하. 지금은 뒤쳐졌어요. 네. 그 뒤쳐진 이유가 그런 거예요. 다. 너무 느리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몇 년 전에 우리 육군의 중요하신 장군님이 네. 튀르키예로 무인기를 보러 갔었어요. 아. 그 정도예요. 그렇군요. 네. 아니 근데 우리나라 방산이 납기가 뭐 빠르다 이게 네. 강점으로 등장하고 이제 그렇게 하던데 예. 그런데 오히려 그런 건 또 그렇게 느리군요. 기본적으로 네. 국내에서 개발되는 무기들 있잖아요. 네. 몇 년 걸릴 것 같으세요? 모르죠. 양산에, 그러니까 양산까지 가는데, 네. 그러니까 생산이 되는데, 처음에 컨셉부터 시작해서 예. 개발 끝나고 양산까지 가는데 한 10년 걸리나요? 10년 걸려요. 딱 평균 10년이에요. 그냥 해본 소리인데 진짜 10년이 진짜 10년 걸려요. 야, 해외 도입이 그나마 빠릅니다. 5년입니다. 해외 도입. 예. 그 미국에서 우리가 무기 사오는 거, 네. 그건 5년이면 들어와요. 근데 그렇군요. 국내 무기 개발은 10년 걸려요. 10년. 기본이 10년이에요. 그러면 우리 천궁이니 뭐 현무니 뭐 이런 것들도 다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 보면 되나요? 계산해 보시면 평균 10년입니다.
뭐 개념 연구 그다음에 탐색 개발해야죠. 체계 개발해야죠. 네. 체계 개발 끝나고 양산 들어가는데 한 1, 2년 또 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개발 때는 대량 생산으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예. 일종의 하나하나씩 수작업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이거를 공장에서 만들려면 도면화해야 되고 규격화해야 되고 그게 한 1, 2년 걸려요. 그러면 계산해 보면 10년이에요, 딱. 그러면 우리 한국 K방산이 납기가 빠르다 뭐 이런 거는 일단 완성된 제품일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죠. 납기가 빠르다. 그 그렇죠. 얘기군요. 그렇죠. 개발은 우리가 그렇게 기간이 짧은 게 아니에요. 길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초기에 개발할 때 보면 뭐 6개월 만에 뭐 해내고 하는데 방사는 전혀 그게 안 되는군요. 안 되죠. 이제 절차들이 있으니까. 절차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게 한 가지 단점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군에서도 그걸 빨리 좀 줄이려고 네.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한 10년 개발해서 나왔는데 보면 네. 전 세계 트렌드를 보면 헌장비가 돼 있는 거예요, 이제. 아하. 거기다 더 큰 문제는 보통 이제 미군은 이렇게 합니다. 네. 하나의 무기 체계를 30년 수명 주기를 고려해서 네. 30년, 40년 쓰잖아요. 네. 네. 양산 시작되면서부터 개량을 생각을 해요. 이렇게 가야 된다. 네. 네. 근데 우리는 좀 쓰다가 뭐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제 개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좀 늦어지는 거죠. 또.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무기들이 아주 요즘에 각광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 예. 중동에서 천궁2 같은 경우는 요격률이 96%라고 하는데 네. 그게 어떤 수준인 거예요? 그게 독일이라든가 뭐 미국이라든가 이런 것보다 더 좋은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의 동맹국 가운데 네. 이런 미사일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 네네. 이런 거를 갖추고 있는 나라 그것도 이제 국내에서 개발할 수 있는 나라 네. 미국 빼고 네.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대만도 좀 가능합니다. 대만도. 일본도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패트리어트에 의존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일본도 물론 이제 장애들이 만든 지대공 미사일이 있어요. 네. 천궁 비슷한 게. 근데 이제 미국 의존도가 높죠. 네네. 근데 이제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잘 보시면 천궁2 있죠. 네. 중간에 이제 미국산 패트리어트 있고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LSAM 장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 네. 이 사업이 있고 또 향후 LSAM2도 할 거고 네. 그러면 지금 이제 고도 20km부터 한 60km까지는 우리가 만든 이런 요격 체계로 이제 대부분을 담당하는 거거든요. 아하. 근데 그런 나라가 많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이스라엘, 한국. 그 정도죠.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유럽에서 이번 어쨌든 뭐 미국과 이스라엘 대이란 군사 작전 어쨌든 지금 탄도미사일 공격을 받잖아요. 네. 근데 유럽의 지금 문제는 뭐냐면 유럽의 이제 많은 나토 회원국들의 핵심 이제 미사일 요격 체계는 패트리어트입니다. 미국산이에요. 미국산이고. 근데 이제 프랑스, 이탈리아만 이제 아스터라는 네. 공동 개발한 걸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일이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제 에로 3를 도입을 했어요. 네. 그게 한 이제 고도 60km 이상에서 맞추는 거죠. 이스라엘 걸 사왔군요, 독일이. 네. 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하고 유럽이 사이가 안 좋잖아요. 네. 가자지구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안을 좀 찾으려고 많이 노력들을 해요. 아하.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만든 LSAM, 아하. LSAM을 좀 많이 보고 있죠. 예. 근데 LSAM이 아직 지금 이제 양산에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네. 28년 정도에 아마 이제 우리 공군의 전력화가 될 겁니다. 예. 그래서 해외 시장 나가는 거는 아마 29년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때쯤에 아마 이제 유럽에서 좀 콜이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고 그렇군요. 예. 근데 그 개발 시작해서 양산까지 가는 게 뭐 10년 걸린다 하니 그건 뭐 굉장히 긴 과정이고 지루한 과정이겠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현무 5라고 하는 게 괴물 미사일이다. 네. 뭐 핵무기에 버금한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사실 전 세계에서 이런 미사일을 찾아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탄두 중량이 네. 한 8, 9톤 되는 물론 그런 사거리는 게 없어요? 없어요. 탄두 중량이 8, 9톤 되면 다들 그런 생각하죠. 야, 이렇게 만들 바엔 차라리 핵무기 만드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겠죠. 네. 근데 우리는 그럼 이걸 왜 만들었을까? 우리는 핵무기가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북한을 뭔가 이제 핵을 못 쏘게 억제를 하는 수단이 필요한데 네. 그래서 나온 게 현무5. 핵무기에 버금합니까 정말? 근데 이제 지금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탄도 미사일 가운데는 위력이 가장 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핵무기는 킬로톤 뭐 이렇게 가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현무5는 네. 저도 계산해봤지만 네. 킬로톤까지는 안 돼요. 예. 다만 이제 그 위력, 그 이제 킬로톤이 일종의 이제 수치상으로 이제 된 거고 네네. 보여지는 위력은 그 정도는 될 수는 있어요. 어허. 다만 이제 그러니까 상대방이 겁은 먹을 수 있다는 그렇죠. 이야기죠. 이걸 만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북한이 만약에 우리를 핵을 쏘려고 했을 때 네. 평양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겠다. 아하. 그 목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불바다 만들 수 있다 그걸로. 가능하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부대도 지금 배치가 되고 있고 다만 이제 우리가 얼마만큼 많은 양의 현무5를 갖고 있느냐. 네. 미사일의 양이 중요합니다. 사실. 그래서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중요한 관건이다. 그렇군요. 예. 그렇군요. 아, 그 정도 되면 다 죽는 거겠죠. 다만 이제 북한 입장에서 네. 어쨌든 현무5는 재래식 무기잖아요. 네. 뭐 재래식에 대응해서 핵을 쏘기도 애매하잖아요. 만약 북한이 핵을 쏘면 그때 이제 미국의 핵우산이 작동을 하는 거고. 예. 그 마지막 수단이거든요. 북한 입장에서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도 저쪽에서 핵을 쏠 때를 대비해서 현무를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현무5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북한 입장에서 대응이 하기가 애매한 거죠. 네. 현무5 쏴서 뭐 전술핵 수준의 위력으로 평양이 초토화가 됐는데 네. 그렇다고 핵을 쏘자니 그럼 미국의 핵우산이 펼쳐지면서 네. 북한이 핵을 맞을 텐데. 아하. 그게 이제 그런 딜레마가 있는 거죠. 핵을 가진 나라도 딜레마가 있는 거군요. 그 지금 잘 보시면 네. 러우 전쟁이 그렇잖아요. 하긴 러시아가 핵을 못 쓰네요. 러시아가 오히려 미국보다 지금 탄도 수로하면 네. 핵무기가 더 많은데 네. 많으면 뭐예요? 전쟁에서 못 쓰는데.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게 그겁니다. 핵무기만 갖고 있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아. 그래서 잘 보시면 프랑스 같은 나라도 잘 보시면 프랑스도 핵보유국이잖아요. 재래식과 핵의 비율을 절묘하게 맞춰놔요 항상. 미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러시아는 가장 큰 그 지금 러우 전쟁에서 이 폐해가 뭐냐? 푸틴이 들어서고 나서 물론 재래식 전력도 확보하는데 노력을 했지만 네. 핵무기 현대화한다면서 돈을 너무 많이 썼어요. 아하. 그러면서 재래식 전력 확보가 좀 뒤처진 부분이 있었고. 아. 예. 그렇군요. 예. 이제 저 핵추진 잠수함 이야기로 예. 건너가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핵추진 잠수함 미국의 승인은 받았는데 지금 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안 그래도 저희 촬영하기 전에 이제 일종의 선언을 했죠 우리가. 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 사실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건조 관련된 부분. 네. 트럼프 대통령이 또 미국 내 건조 얘기하면서 이게 상당히 좀 말이 많았잖아요. 예. 필리 조선소에서 뭐 한다고. 쐐기를 박았죠. 국내 건조다. 국내 기술을 건조로 쐐기가 박힌 겁니까 예. 이제? 그다음에 이제 국내 기술을 개발하겠다. 네. 또 한 가지로는 그동안 사실 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비닉 사업이었어요. 비밀 사업이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공개 오픈으로 전환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왔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개념 연구 이런 건 계속 해왔었고 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설계 관련된 부분들로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걸 이제 하나오션이 지금 하고 있고 네. 하나오션도 사실 그동안 이제 말을 못하다가 네. 아시다시피 이 선언을 통해서 네. 이제 얘기할 수 있게 됐어요. 네, 할 수 있게 됐고 비닉이 아니니까. 네. 그렇다면 왜 비닉에서 공개로 전환했을까? 네. 한 가지 몇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지금 이번에 잘 보시면 아예 또 쐐기를 박은 게 하나 있습니다. 고농축 안 쓴다. 저농축으로 가겠다. 네. 그것도 이제 못을 박았고. 네. 또 한 가지로는 우리가 공개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우리가 이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만들 기술이나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들여와야 되는 뭐 구성품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은 다 그쪽 나라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네. 군사적으로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걸 비닉으로 하다 보면 수로가 받기 어렵겠죠. 아, 그렇겠네요. 이거 왜? 그거 가지고 왜 뭐 때문에? 이거 왜? 그러니까 예로 잠만경을 갑자기 사겠다고. 네. 잠만경 어디다 쓰려고? 잠수함 만들 거야? 무슨 잠수함 만들 건데? 네. 우물쭈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비닉이면.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진행을 할 수가 없다. 이건 이렇게 되면. 네. 그래서 공개 사업으로 전환을 시켰죠. 그렇군요. 네, 거기에 더해서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90% 이상의 농축 비율을 갖는 연료를 사용하게 되면 네.
핵무기의 개발에 오해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농축 우라늄을 그렇죠. 쓸 경우에 네, 물론 그게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있어서 좋긴 합니다. 네. 왜 좋냐? 한 번 연료를 장전하면 네. 퇴역할 때까지 연료를 교체해 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저농축으로 하게 되면 보통 이제 프랑스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10년에 한 번 정도 교체를 해줘야 돼요. 예. 이제 그 문제는 있지만 이걸 통해서 분명한 건 미국과의 협상에서 미국이 걱정하는 부분을 우리가 클리어하고 한 상황에서 가겠다라는 네. 이제 정부의 의지가 좀 담겨 있지 않나 이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언제 처음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질 수 있게 될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네. 10년 걸린다고. 2036년이에요? 지금 목표도 그렇습니다. 네. 30년 중반이에요. 네. 그때 첫 1호기가 나오는 겁니까? 1번 함이 아마 이제 건조 일본 함이. 들어가겠죠. 이제. 네. 전체 몇 척을 건조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직 척수와 관련돼서도 이렇게 뭐 딱 꼬집어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최소 4척, 최소 4척. 최대 뭐 6척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을까.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네. 이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원자력 잠수함과 관련된 기술 우리가 다 가지고 있지만 네. 원자력을 비롯해서 다 네.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안 해봤잖아요. 이거 처음 해보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원자력을 추진 체계로 쓰는 건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네. 네. 그렇죠. 발전은 많이 해봤지만 저희가. 네. 네. 원자력 발전소는 여러 개가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었고. 네. 근데 이 추진 체계를 이걸 하려면 검증을 해야 돼요. 네. 검증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만든 세계 최초의 원자력 잠수함 노틸러스도 잠수함을 만들기 전에 이 동그란 통에다가 원자력 추진 체계를 넣고 네. 수조에 그걸 담근 상황에서 네. 한 1년 이상을 돌려봤어요. 아, 그걸 해야 되는군요. 움직여야 돼요. 예,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거기다가 이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3차원으로 움직이잖아요. 수중에서. 네, 그럼 원자로가 지상의 발전용 고정돼 있잖아요. 네. 움직이는 상황에서 이게 작동이 잘 되는지 아, 다 봐야 됩니다. 이거. 예, 그다음에 안전성 문제. 네, 방사능 누출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 잘못되면.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검증.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다 그래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재래식 잠수함은 더 빨리 나오죠. 네, 근데 이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그렇군요. 네. 우리가 캐나다에다가 지금 잠수함 수출한다라고 하는 거, 예, 그것보다 핵 추진 잠수함이 더 커요? 훨씬 크죠. 그 어느 정도나 크게 차이가 있습니까? 디젤 지금 잠수함하고. 그것도 어느 정도 결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장보고 배치2 장형실함을 네, 기본으로 해서 지금 캐나다에 제안하고 있는데 네, 그거는 3,000톤급이에요. 3,000톤급. 네. 길이로 하면 얼마나 돼요? 제가 실제로 이제 건조 중일 때 한번 가서 봤는데 네, 지금 아마 우리 녹화하고 있는 네. 요 빌딩보다도 더 길 겁니다. 아마. 오, 20층짜리인데? 네, 거의 그런 규모가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지금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거의 한 8,000톤급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러면 기존의 우리 장보고 장쓰리 배치2보다 2배 이상이다. 한 크기가. 20층 정도 빌딩이에요. 길이가 그 정도 되겠죠. 거기다 이제 우리는 또 어디다 이제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도 좀 집어넣을 거고 네. 지금보다 아마 발사관 수를 좀 늘릴 겁니다. 예. 그렇게 따져 봤을 때는 8,000톤급 뭐 그 정도 크기 되겠죠. 아, 그렇군요. 예. 그 요즘에 한국 미사일도 다른 나라에서 많이 찾고 전차도 많이 찾고 그러는데 예. 잠수함도 한국산 잠수함을 많이 찾습니까? 많이 찾고 있죠. 네. 사실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잠수함 수출한 데는 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에. 네, 인도네시아 먼저 수출했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독일에서 잠수함을 배워왔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장보고, 네. 그러니까 2099을 기반으로 그러니까 한국형으로 만든 네. 이제 그때 대우조선 해양 시절에 네. 그러니까 DSM이 뭐 이런 이제 모델명 갖고 있는데, 네. 네. 그걸 이제 인도네시아에 처음으로 우리가 수출했었고, 네.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캐나다, 뭐 네. 폴란드 이제 작년에 안 됐었고, 네. 지금 이제 사우디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아하. 사우디도 관심이 많고, 그다음 이제 HD 현대중공업은 지금 이제 페루랑 같이 이제 잠수함 건조도 네. 하려고 그러고.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동안 어떻게 보면 이제 잘 보시면 미국은 재래식 잠수함이 없어요. 아, 전부 원자력 추진 잠수함입니다. 원자력이고 유럽이 많죠. 네. 유럽이 재래식 잠수함이 많고
이번에 독일. 캐나다에도 보니까 독일제하고 네, 가서 독일제 경쟁하고 들어왔죠. 있대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독일 잠수함은 제안하고 있는 모델은 네. 아직 실물이 없어요. 아하. 건조 중이에요 지금. 건조 중. 네, 그러니까 이제 보여줄 실물이 없군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마지막 승부 뛰었죠. 네. 그래서 이제 도산 안창호함이 네. 태평양 건너서 캐나다까지 갔잖아요. 이제 자랑한 거요. 그쵸. 우리가 야 쟤네들은 실물 없는데 우리는 실물 있어. 딱 그거 보여준 거군요. 이만큼 항해해서 한국에서 캐나다까지 왔잖아. 하긴 왔다는 사실 자체가 그냥 상당한 증명이 그리고 되네. 거기에 그 이번에 간 도산 안창호함에 네. 캐나다 잠수함 승조원들이 탑승을 했었어요. 아하. 그러면서 검증을 다 한 거죠 이제. 네. 마지막 우리는 승부수를 띄웠고 네. 이제 아마 6월 달 내에 이제 다음 달에 결정이 될 겁니다. 네. 지금 저도 알아보니까 이제 다음 달에 어쨌든 결정이 날 것 같다라고 하는데 네. 독일이 지금 지난해보다는 많이 좀 불리해졌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실물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것도 그렇고 캐나다가 지금은 단순히 이 사업을 잠수함만 사연 사업을 보고 있지는 않아요. 네. 산업 협력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네. 한국과 오히려 하는 게 좋을 수도 있다라는 여론들이 조금씩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렇군요. 네. 그 독일도 상당한 산업 강국인데. 네. 근데 아시다시피 예전 같지 않잖아요. 하긴 많이 늙었어요. 네, 많이 늙고 또 한 가지로는 근데 다만 이제 변수가 있습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지금 이제 핵심 중에 하나는 네. 수출 금융이에요. 아하. 이게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캐나다가 자기 돈 내고 100% 현찰로 사는 게 아니에요. 다 돈 빌려주는 거군요. 대출을 말하자면. 끼고 사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과연 그 대출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금융이 껴있다라고 봐야 돼요. 이거. 네. 그럼 수출입 은행 같은 데서 그렇죠. 캐나다에다가 돈을 빌려주고 그 네. 돈으로 잠수함을 그 이제 뭐 사게 하는 거군요. 100%는 아니더라도 네. 뭐 예를 들어 절반이 될 수가 있고 네. 뭐 아니면은 뭐 85%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한 가지 걱정되는 건 그겁니다. 네. 수출 금융. 음. 독일은 뭐 어쨌든 독일 네. 부자 나라잖아요. 금융적으로 좀 여력이 있고 네. 또 그런 수출을 많이 해봤고 네. 심지어 이제 우리 군에서도 지금 이제 한 척 퇴역했지만 네. 그 장보고함 네. 20급 잠수함 베스트셀러 재래식 잠수함이에요. 네. 근데 배경이 있어요. 그 독일이 만들었는데 독일이 그러니까 이제 20급 잠수함 판 나라들 보면 네. 우리나라는 독일에서 20급 잠수함들이 왔을 때 우리 돈 내고 다 사왔지만 네. 남미 이런 나라는 돈이 없잖아요. 네네. 차관을 껴서 팔았었어요. 아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해왔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해 보면 금융이라는 이 마지막 단추를 어떻게 끼워야 되냐. 그거는 좀 남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잠수함 이야기 청해서 들어봤고요.